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학교에서 기말고사 본다고 그래갖고 저녁도 못 먹고 연락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안 봤어요. 제일 열받아 그런 게. 예? 왜 안 봤냐면 그 대학원의 연령대가 저희보다 더 다양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는 학부 졸업하고 바로 온 23, 4 이런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석사랑 박사랑 같이 수업해갖고, 그래서 그렇게도 있고,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은 70 먹은 할아버지도 있으시거든요. 요번에 박사 과정 졸업하시는 분. 그래서 논문 쓰고, 연세 70이신 분이 졸업 논문 써요. 300페이지짜리. 예, 그런 분들은 근데 논문을 한 5년째 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분 계신데, 시험 본다고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은 그냥 시험 당연히 보는 걸로 알고 그냥 다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반대하셔갖고 원우 회장님을 잡들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도 못 막는다고, 시험 안 본다고 막 그래갖고 결국에는 교수님이 양보하시더라고요. 시험 못 보고 대신 이제 자료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빡세요. 그냥 시험 보고 마는 게 난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자꾸 어려운 거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피해지는 게 아닌데 피하려고 하시다가 더 큰 코를 닥쳤어요. 그래서 사실 시험 보면 좀 잘못 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있는데, 그 언제까지 제출하세요면 되게 꼼꼼하게 채점하잖아요. 더 빡세졌는데 잘 모르시대. 그래서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시험 보는 그런 긴장감? 밥을 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도 못 먹고,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몇 명 모여갖고 연락에 스터디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딱 들어갔더니 시험 문제를 안 갖고 오셨더라고요. 책은 212페이지 보시고요. 오늘은 공허입주론 보셔야죠. 공허입주론. 그래서 기본서는 212페이지, 요약집은 80페이지 보시면 공허입주론이 나옵니다. 요약집은 모의고사 보시죠, 이번 주에? 내일 보시는 건가요? 모레 봐요? 네. 들리는 소문은 민법은 뭐 그냥 평이하게 내셨다는 것 같고, 개론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문제를 좀 옛날 분이 내셔갖고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제가 좀 어디서 내용은 본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좀 문제 스타일이 그동안에 풀어보셨던 뭐 기출문제집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 그냥 옛날 스타일 문제로 내셨구나. 그래서 이 고쳐를 많이 드렸는데, 이 감수를 좀 봐서 이거는 좀 법률도 개정된 거고 하니까 고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물을 아직 못 받아봤어요. 고쳐졌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냥 시험 문제 자체가 좀 옛날 스타일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법이 좀 쉽게 냈다니까. 그래서 다른 학원 민법 선생님 말씀으로는 3월달 수준으로 내셨대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평이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법 점수가 더 안 나오면 더 심각합니다, 그게. 참고하시고. 공허입주론에서는 공부하실 게 두 가지. 첫 번째,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비용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공장 입지 유형. 두 가지 공부하시는 건데, 베버 이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책에 212페이지 보시면, 기본서의 212페이지 보시면 A번에 내용의 A번,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란 생산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뭐의 최적 입지다? 공장의 최적 입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장의 입지를 찾고 있는 거고, 그 공장의 입지를 찾을 때 뭐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이 최적 입지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베버입니다. 그러면 C번 보시면 이 사람은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을 찾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고려한 비용 항목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송비랑 노동비랑 집적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 그대로, 학설의 이름 그대로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곳을 찾는데 그때 생각한 비용이 수송비하고 그다음에 노동비하고 집적력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공장이 한 군데 모여서 생기는 이익인 집적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다? 수송비라는 거예요. 수송비. 그래서 D번 보시면 이 최소 비용 지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D번이. 그래서 최적 입지는 일단 최소 수송비 지점을 검토해서 입지를 정한대요. 그러니까 공장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최소 수송비 지점에 입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맨 밑에 212페이지 니은번에 입지 삼각형을 이용해서 운송비 최소 지점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놨죠. 그러니까 이 제목만 덜렁 있는데 니은번에 그 제목이 사실은 213페이지 위에 붙어야 될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21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은 그 그림 나와 있는 입지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뭘 찾는 거? 수송비 최소 지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입지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입지 삼각형이라는 건 배보가 말한 입지 삼각형은 여기에 보니까 M1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M2 그다음에 여기가 K 이렇게 돼 있는데 이 M1은 원료를 말해요. 원료. 그래서 1번 원료, 두 번째 원료, 그다음에 K는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 그러니까 원료 산지하고 시장을 연결해서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원료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럼 우리 수송비라고 하는 건 택배 붙여서 아시지만 무게에 따라서 그리고 운송되는 거리에 따라서 그 금액이 높아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료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우면 공장은 어디 가까이로 오는 게 그 무거운 원료 산지 가까이로 오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지점쯤에 공장 입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생산되는 제품이 무거우면 그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짓다 보면 이런 형태로 공장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원료 산지하고 또 뭐 지우개가 하나도 없네. 원료 산지하고 제품 팔아먹을 시장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뭐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아낸 게 이 입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원료의 운송비하고 제품의 운송비를 고려했을 때 한 요 지점쯤에서 요렇게 연결되는 지점쯤에서 수송비가 만약에 제일 조금 든다고 한다면 요 지점에 공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라? 입지시켜라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배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입지 삼각형은 뭘 찾는 방법이다? 원료의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를 고려해서 운송비가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입지 삼각형을 이용해서 최소 수송비 지점, 즉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입지시킨다라고 본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이제 212페이지 D번 보시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동비. 그래서 노동비가 최소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글로 무조건 공장을 이전한다? 가 아니죠. 고려만 한대요. 고려. 그럼 여기서 이 고려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14페이지 맨 밑에 또 리을번에 보시면 맨 밑에 리을번. 그러니까 요 리을번 제목은 그 옆에 있는 215페이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리을번 보면 수송비에다가 뭘 추가했을 때 노동비를 추가했을 때 최적 입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역시 뭐로 또 확인해 보셔라. 입지 삼각형 갖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15회 때 시험은 이걸 물은 겁니다. 15회 시험은 그 입지 삼각형 그림을 물은 거예요. 그럼 그 입지 삼각형 그림이 21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공장은 요 지점에서 수송비가 제일 조금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 1m라도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그만큼 뭐가 든다? 수송비 늘어요. 그럼 만약에 이쪽은 교통이 좀 편리를 해서 이 정도만큼 이동을 했을 때 수송비가 10원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쪽은 교통이 좀 안 좋아서 요만큼만 이동을 해도 수송비가 10원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은 요만큼, 이쪽은 이만큼씩 늘어났을 때 수송비가 똑같이 만약에 10원씩 늘어난다면 그 수송비가 똑같이 늘어나는 점들을 연결해 본 거예요.
그럼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두고 등 비용선, 우리 책에서는 등 운송비선이라 부릅니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은 등 비용선. 그러면 이 등 비용선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원이 늘어나는 지점을 연결한 거죠. 근데 여기서 공장을 이동했을 때 20원이 늘어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30원이 늘어나는 지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바깥으로 계속 운송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 비용선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금액을 왼쪽 편에다 써놨죠. 그래서 그 삼각형 안에 딱 걸리는 부분이 10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20원,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게 30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공장을 만약에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해서 노동비 채수점을 찾아봤더니 그 노동비 채수점이 여기쯤 있는 거예요. L지점. 그럼 L지점은 노동비 채수점을 말합니다. 그럼 요 L지점에서 노동비를 만약에 10원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왜? 얘는 여기보다 노동비가 더 싼 동네다. 여기가 노동비 채수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일로 옮기면 노동비 얼마 준다? 10원 준다는 얘기죠. 그럼 공장은 L지점으로 이전한다 안 한다? 이거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 왜 안 한 거예요? 요 지점의 위치가 등 비용선 10원과 20원 사이에 있죠. 그러면 그 말의 뜻은 공장을 얼로 옮기면 L지점으로 옮기면 수송비는 얼마만큼 10원과 20원 사이 뭐 한 15원쯤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15원의 수송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최종적으로 수송비는 줄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 비용은 줄은 게 아니라 5원이 늘어나죠. 그럼 공장은 일로 옮겨 안 옮겨?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L지점으로 공장을 옮겼더니 노동비가 20원만큼 줄어요. 그럼 이때는 공장을 옮긴다 안 옮긴다? 이때는 옮겨야죠. 왜? 공장을 일로 옮기면 노동비용은 20원 줄지만 수송비는 아까 똑같이 뭐 15원쯤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비용은 5원이 감소하죠. 그럼 그때는 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15회 때. 그래서 요 지점에서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노동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장을 옮길 건가 말 건가 이거 판단하라고 시험 문제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써놓은 게 D번하고 2번입니다. D번하고 2번. 그래서 D번 봐요. D번 지금 책에서는 L지점과 L2 지점을 다르게 잡았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왔던 건 아니고 L1 지점 하나만 정해놓고 거기서 노동비를 10원 줄일 때와 20원 줄일 수 있을 때 옮길 거냐 말 거냐 이거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방법은 똑같아요. D번 보시면 그림에서 L1, L2 지점은 노동력이 풍부한 지점으로서 단위당 노동비가 P점보다 얼마큼씩 20원씩 더 싸진대요. 그러면 L1이든 L2든 어쨌든 L1, L2로 이동하면 노동비용은 얼마 줄인다? 20원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L1 지점은 등 비용선 얼마 사이에 있기 때문에 10원하고 20원 사이에 있으니까 그때 늘어나는 운송비, 수송비는 20원보다 적죠. 그럼 이때는 총 비용의 감소가 발생하니까 이때는 옮겨야 안 옮겨요? 옮겨야지. 그래서 D번은 공장을 옮긴다고 설명을 해놨죠. 근데 2번 보면 그러나 공장을 피해서 L2로 이동시키면 L2는 등비용선 얼마 사이에 있으니까 20원하고 30원 사이에 있죠. 그러면 1로 옮기는 순간 수송비는 얼마보다 늘어요? 20원보다 더 많아지지. 그러니까 노동비 줄인 것보다 운송비 늘어나는 게 더 크니까 총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공장을 이전하면 안 되죠. 그거 구별하라고 냈던 게 15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 그려놓고. 그래서 일단 베버의 이론에서 기억하실 건 이 입지삼각형을 이용해서 노동비 최소 지점으로 공장을 옮길 거냐 말 거냐 이거 판단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최소 비용 지점을 찾는 거니까 노동비를 고려해서 최소 노동비 지점이 찾아지면 그 지점으로 공장은 무조건 옮겨라? 가? 아니고 단순히 그걸 고려만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옮길지 말지 판단할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우리는 최소 비용 지점 찾고 있는 방법 설명하는 거니까 212페이지 D번에서 그럼 이제 뭐까지 고려한 거예요? 노동비까지 고려했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뭘 고려해서? 집적이익. 그럼 집적이익이라는 건 공장이 한 군데 모여서 생기는 이익이니까 그 이익은 어떻게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어떻게 찾았대요? 순차적으로 찾았대요. 순차적으로. 그 세 번째 이 사람이 생각한 비용은 집적이익으로 인해서 이익이 어떻게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근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지점을 찾은 사람이 누구다? 배보다. 그래서 15회 때는 이걸 물었고,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물었고, 24회 시험에서는 비용 요소로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수송비와 노동비와 집적이. 근데 요 두 가지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고, 얘는 이익이니까 그 값이 어떻게 되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물었던 게 24회. 그러니까 배보 이론 안에서도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하나는 이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그 비용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물었던 거고, 또 하나는 공장을 여기로 옮길 거냐 말 거냐를 실제 이 사람 이론을 이용해서 판단하라를 물은 거죠. 그 두 가지 다 물었던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죠, 뭐. 그래서 이게 배보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배보의 이론 공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보실 건 사실 218페이지 나와 있는 218페이지를 가보시면 양가로 3번에 산업의 특성에 따른 공업입지의 유형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게 공장의 입지의 종류예요. 공장 입지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본 거 1번에 있는 시장지향 입지와 2번에 있는 원료지향 입지를 구별하는 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내용으로 써놓은 게 218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걸 표로 정리해서 비교해 놓고 있는 게 어디예요? 214페이지 있어. 그러니까 사실 214페이지에 있는 표는 어디에 써놓는 게 타당한 거예요? 218페이지 그 밑에다 써주는 게 편하지. 생뚱맞게 지금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입지의 유형 중에서 제일 먼저 뭐와 뭐를 좀 비교해 보시자. 원료지향 입지라는 거 하고 시장지향 입지라는 걸 비교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쓰신 분은 왜 배보 얘기에다가 써놨냐면, 이거를 아까 배보는 입지 삼각형을 가지고 수송비 최소 지점을 찾을 때 공장을 원료산지 근처에다 지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아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장을 또 어디다 지을 수도 있어요. 시장 근처에다 지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료산지에다 공장을 짓느냐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짓느냐는 누구 얘기예요? 배보 얘기예요. 배보. 그러니까 뭐를 아끼기 위해서? 수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장을 원료산지에다 근처에다 지었을 때 원료지향 입지, 공장을 어디다 지었을 때 시장 근처에다 지었을 때 시장지향 입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내냐면 이 두 개 구별하라고 돼요. 구별하라고. 근데 이 내용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공부하실 때는 이게 두 개 다 알고 계시려고 하면 헷갈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만 무조건 외우세요. 하나만. 그래서 그 하나 알고 있는 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 시장지향 입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원료산지에다 짓는 첫 번째 이유는 뭘 아끼기 위해서 원료산지에다 짓는 거예요? 수송비를 아끼려고. 그러면 공장을 원료산지에다 짓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산업이 중량 감소 산업이라서 그래요. 중량 감소 산업. 근데 이 중량 감소 산업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럼 중량 감소 산업이란 얘기는 원료는 그 크기가 크고 무거운데 완성되는 제품은 그거에 비해서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배보가 얘기할 때 수송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원료도 운송해야 되고 제품도 운송해야 되고. 그러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 수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니까 무거운 원료의 수송비가 가벼운 제품의 수송비보다 훨씬 더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크다. 그럼 이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원료산지에다. 그 다음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원료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료지수. 원료지수는 완성된 제품의 무게에 대한 원료의 무게예요. 그럼 얘가 중량 감소 산업이란 말은 원료는 크고 무거운데 완성되는 제품은 작고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분수로 계산해 보면 당연히 1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라는 말도 결국 이게 무슨 산업이다? 중량 감소 산업이다와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료지수에다 2를 더해서 구하는 게 있어요. 입지 중량이라는 거. 그러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큰 애인데 거기다 2를 더하면 이 값은 2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다 무슨 뜻이에요? 원료는 크고 무겁고 제품은 작고 가벼워지는 중량 감소 산업이니까
크고 무거운 원료를 조금이라도 덜 이동시켜서 그 비용을 줄여보자고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 원료산지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료산지에다 공장을 짓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용하는 원료가 부패하기가 쉬운 원료예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료가 썩기 전에 빨리 가공하려면 공장을 아예 어디다 짓는 거예요? 원료산지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공장이 있는 먼 곳까지 이동을 하려면 냉동차 이런 거 이용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트럭에다 실어서 나르는 것보다 냉동차 이용하는 게 훨씬 운송비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아예 원료산지에다 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용되는 원료가 특정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원료. 그래서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는 원료, 국지원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원료가 편제원료 또는 국지원료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원료를 사용한다면 얘는 공장을 아예 어디다 짓는 거예요? 원료 산지에다 지어서 원료라도 쉽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 원료 산지에다 짓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 시장제한 입지랬으니까 시장 근처에다 공장을 짓는 첫 번째 이유는 중량 증가산업이라서. 그럼 중량 증가산업이라는 말은 원료는 작고 가벼운데 이걸 가공한 제품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수송비를 비교해보면 누구의 수송비가 더 큰 거예요? 제품의 수송비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이게 중량 증가산업이라는 뜻이죠. 뭘. 똑같이 원료지수 구해보면 얘는 뭐가 크고 무거운 거예요? 제품이 크고 무겁고 원료는 작고 가벼우니까 밑에가 더 커지잖아. 그럼 당연히 1보다 작아질 테고 여기다 1을 더해서 구하는 입지 중량은 1보다 작은 값에다가 1을 더해봐야 2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지 뭐예요? 그대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시장에다 공장을 짓는 이유는 이 생산되는 제품이 썩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썩기 전에 빨리 팔러 가야 되니까 아예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 시장 앞에다가. 세 번째는 이때 사용되는 원료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원료. 이걸 보편 원료라 불러요. 대표적인 게 물. 그럼 물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장을 이왕이면 지을 때 뭐 물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으니까 어디다 지으면 시장 근처에다 지으면 팔러 가기라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팔러 가기 쉽게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 시장 근처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구별하는 거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냅니다. 근데 우리 책에 보니까 공장 입지의 형태는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 말고도 뭐가 있어요? 보니까 뭐 노동지향 입지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집적지향 입지라는 것도 있고 또 자유지향 입지라는 것도 있고 또 적환지 지향 입지라는 것도 있고 또 뭐 탈적산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얘네들의 뭐라도 알고 계시다. 개념 정도는 알자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요. 218페이지는 3번의 노동지향 입지는 공장 입지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비요, 노동비. 그러니까 싼 노동력이 풍부한 곳으로 무조건 공장을 정하는 걸 노동지향 입지라 부르는 거고 4번에 있는 집적지향 입지는 공장 입지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장이 한 군데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D급번에 있는 요즘에 박살나고 있는 조선업계. 그럼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하나 떨렁 있다고 해서 배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 엄청나게 많은 하청업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합청업체들까지 같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최적의 공장 입지가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집적지향 입지입니다. 5번에는 자유지향 입지는 지금 얘기하는 입지 결정 요인 중에서 수송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생산해서 그냥 내가 가방에 넣어서 팔러 가도 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이게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무리 크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경우에는 수송비가 입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다? 자유지향 입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지 결정할 때 뭐는 하나도 안 따지는 거. 수송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이걸 자유지향 입지라 부르고 6번에 있는 적환지지향 입지는 적환지점에다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환지점이라는 건 원료나 제품을 옮겨 실는 지점입니다. 옮겨 실는 지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정유산업. 그러면 정유산업의 원료인 원유는 배에다 실어갖고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운송수단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인 항구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죠. 그러면 배에서 내리면서 가공을 해갖고 그걸 완성된 걸 트럭에다 실어가고 팔러 가면 되니까. 그런 걸 이제 적환지형 입지라고 그러는 거고. 7번에는 탈족산업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공장 입지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뭐 수송비든 노동비든 뭐 아니면 적환지든 집적이든 뭐 이런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공장을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 게 탈족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장 입지 요건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뭐 노동비라든지 수송비 또는 집적력 이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공장 지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탈족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IT, 인터넷 기업 같은 거. 그럼 인터넷 기업 하면서 수송비 뭔 필요해? 그냥 인터넷에다 올리기만 하면 물건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체로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일하기 편하게 대도시 근처에다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아예 환경이 좋은 곳, 제주도 같은 데다 공장 짓는 걸 탈족산업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은 다 어디 모여 있어요? 강남 쪽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 광교라는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 다 있지 뭐. 그런 것들이 뭐예요? 탈족산업. 그래서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물어요. 배보의 내용 묻거나 공장 입지 형태 묻거나. 그래서 배보의 내용 물을 때는 쉽게 내면 24회 때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최소 비용 지점을 찾기 위해서 고려한 비용들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되게 쉬운 거고, 그 다음에 15회 때 물었던 것처럼 입지 삼각형을 이용해서 공장을 일로 옮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좀 더 까다로운 문제고, 두 개 같이 비교해서 알고 계시면 되죠 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상업입지론부터 해서 입지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입지론에서 무조건 공부하셔야 할 거 첫 번째, 레일리와 허프의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뭔가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상점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내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린 공업입지론 그런 것들에서 많이 내면 두 개, 적게 내도 하나는 무조건 나오자는 거죠. 그 하나는 무조건 뭐다? 계산 문제. 그거는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기본서론은 219페이지에 있고, 요약집으로는 83페이지를 가시면 두 번째 공부하실 게 지대론이죠, 뭐 지대론. 지대론은 그냥 지대에 대한 이론이에요, 지대. 지대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가. 그래서 219페이지 지대의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지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토지의 임대료.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가 지대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지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이. 그래서 220페이지 보시면 지대에 대한 견해 그래놓고 지대 논쟁 이렇게 나와요, 지대 논쟁. 지대 논쟁. 그래서 지대 논쟁의 핵심 보니까 기억번에 지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지대를 생산비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학설이 둘로 나눠지죠. 2번에 보니까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있고 3번에 보니까 뭐 신고전학파.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 구별하라고 돼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이론 내용 설명해 놨고 신고전학파의 이론 내용 설명해 놨죠. 그리고 그거를 그 옆에다가 표로 만들어서도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가장 큰 논점은 뭐라는 거예요? 지대를 생산요소 비용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얘를 생산요소 비용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는 단순히 생산요소의 수익을 배분하고 남은 잉여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의 뭐가 되는 거다? 불로소득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고전학파고, 신고전학파는 이와는 다르게 지대도 뭐의 일종이다? 생산요소 비용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신고전학파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고전학파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 감정평가 배우신 분들, 감정평가에서 가치의 재원칙 중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있었어요, 그냥. 예, 있었는데, 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뭐였냐면,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은 그 수익을 다시 어디에다가 생산 요소에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배분을 할 때 노동과 자본에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나머지가 남으면 어디에 배분한다? 토지에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배분되는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을 이렇게 배분하고 있다는 건
노동과 자본하고 토지를 서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인데 이 토지는 생산 요소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양이 늘지도 않고 그 양이 줄지도 않으니까 양을 늘리지 못하는 게 무슨 생산 요소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고전학파예요. 그러면 토지는 생산 요소가 아니니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토지에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가 한자로 뭐예요? 잉여 아니에요, 잉여. 그래서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뭐 잉여력 돋는다 이런 말 하잖아. 잉여 인간. 이게 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별로 쓸모없고 나머지 인간이잖아요, 나머지 인간. 그러니까 잉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나머지란 뜻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에 배분하고 남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토지에. 그럼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는 토지 이용의 대가인 지대는 생산 요소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산 요소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으니까 노동하고 자본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배분해주고 남는 나머지가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에 반해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는 뭐예요? 토지도 뭐로 봐야 되니까 생산 요소 비용으로 봐야 되니까 그 토지에 이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 역시 뭐다? 생산 요소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어. 그럼 이거 팔 때 어떻게 팔아요? 비싸게 팔죠.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건의 가격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대를 뭐로 안 보기 때문에 생산 비용으로 안 봐. 그럼 비용이 아니니까 얘는 이 지대가 아무리 높아져도 생산물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물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러면 생산물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만큼 내가 얻는 수익이 늘죠. 그렇잖아. 비싸게 팔았으니까 버는 돈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노동과 자본에 배분하고 남는 지대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생산물의 가격이 뭘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게 고전학파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생산하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커지면 가격도 같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에 들어가는 지대가 높아지면 그만큼 생산물의 가격도 높아지니까 지대가 뭘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이게 둘의 차이입니다. 시험 문제는 24회 때 이걸 물었어요. 두 개를 구별하실 수 있는가? 책에는 이런 얘기는 써놨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대론에서 배우는 학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한 4명쯤 배우는데 그 중에 고전학파는 누구고 신고전학파는 누군지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책에 없어요. 그래서 요약집에는 고전학파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리카르도 또는 튀넨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마르크스 또는 마샬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구별하세요. 그거 24회 때 시험에 냈던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를 비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가지고 나눈 거고. 그다음 우리 책에 보니까 22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해서 또 지대론을 분류하죠. 그럼 이 농경지 지대론의 상대적인 개념이 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3번에다 다뤄놨으니까 상대적 개념은 어디가 되겠어? 4번이 되겠죠. 4번. 그럼 4번을 찾아봐요. 어딨나. 쭉 넘겨서 229페이지를 가보시면 양가로 4번에 도시 토지의 지대이론, 지가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농경지 지대론의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원래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안 불러요. 이걸 고전적 지대론이라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고전적 지대론이 우리 책에 있는 표현으로는 뭐다? 농경지 지대론. 이거랑 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학파의 한 종류요. 그럼 얘랑은 어떻게 구분했어요? 지대를 비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고전적 지대론은 농사 짓던 시절의 이 지대론이라는 거예요. 시대적 구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나왔던 지대론을 고전적 지대론이라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상대적 개념은 뭐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현대적인 지대론. 그래서 우리 책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도시지대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적 지대론의 반대말은 뭐예요? 신고전적 지대론이 아니라 현대적 지대론이요. 도시지대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 고전적 지대론에는 누구도 있을 테고 고전학파인 사람도 있고 신고전학파도 있겠죠.
현대적 지대론 속에도 고전학파인 사람도 있겠고 신고전학파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나이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60대 이상, 60대 미만. 이거는 뭐예요? 정치적 성향. 새누리당을 지지하느냐, 국민의당을 지지하느냐. 그럼 60대 이상은 무조건 다 새누리당 지지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이거 혼동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얘는 얘도 고전 들어가 있고 얘도 고전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말?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60대 이상이면 무조건 새누리당 지지한다 그러면 국민의당 지지하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시험엔 주로 뭘 내는 거예요? 현대적 지대로는 잘 안 물어요. 이 고전적 지대론을 물어. 왜? 요 이론들이 이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건 고전적 지대론을 배우는 겁니다. 고전학파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요? 고전적 지대론. 그래서 이 고전적 지대론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3명이. 그래서 그 3사람의 이론을 주로 물어요, 시험에.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아까 고전학파로 분류된다고 했던 누구?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을 공부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튀넨이란 사람의 위치대설 또는 입지교차 지대설 배우는 거고. 세 번째가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절대지대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둘은 어디로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했고 고전학파, 이 사람은 신고전학파. 그럼 고전적 지대론 안 해도 신고전학파가 들어가도 되죠. 구분의 차이니까. 그래서 책에는 221페이지에는 리카르도의 이론을 설명해 놨고 224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설명해 놨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하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비교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비교한 이유는 뭐예요?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25페이지 가시면 튀넨의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책을 다 읽어보셔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 더 알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시험 문제 묻지는 않으니까 공부할 때는 이 3사람 거를 비교해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할 것들은 첫 번째, 지대가 왜 발생하는가, 그 발생하는 원인을 이 3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요.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생각한 지대가 갖는 의미, 지대의 성격, 이 조금 다르니까 그걸 또 구별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 이론의 특징적인 점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건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리카르도는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이냐면, 이 3사람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고전적 지대로니까 산업화 이전, 즉 뭐 하던 시절에? 농사 짓고 살던 시절의 얘기예요. 농사 짓던 시절에. 그러면 이 사람, 그 리카르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농사 짓는 땅인 농지는 종류가 2개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2개의 종류가 왜 차이가 나냐면, 이 두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는 땅이 생산성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토지가 비옥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옥하다.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등지라 불러요. 비옥도가 낮은 땅도 있겠죠? 열등지라 불러요. 또는 한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땅 중에 어디서 농사 질래요? 대부분이 우등세에서 농사 짓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이 땅 이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지대 발생의 원인은 첫 번째, 토지마다 뭐가 다르니까. 비옥도가 다르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비옥한 땅이 흔하고 널리고 셌다면, 무한하다면 굳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지대를 지불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비옥한 땅인 우등지는 그 양이 어떻게 돼 있다?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토지의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세 번째는 한번 비옥한 땅, 생산성이 높은 땅은 영원히 계속 높은 수확을 얻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농사를 질수록 그 생산성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수확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학 체감의 법칙 같은 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등지를 찾아 나서야 되고, 그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한 지대는 뭐냐면, 이 우등지에서 농사를 지면 비옥도가 높아서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짓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수확이 100원이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옥도가 낮아서 똑같이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도
얻을 수 있는 수확이 50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를 짐으로 인해서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얼마만큼의 50원만큼의 한 계지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요만큼의 비용을 전부 다 뭐로 지불해야, 지대로 지불할 수 있어야 그걸 이 땅을 빌려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카르도가 생각한 지대라고 하는 건 우등지하고, 비옥한 땅인 우등지하고 비옥도가 떨어지는 한 계지라고 하는 두 땅 사이에 뭐의 차액이? 수확액의 차액. 수확액의 차액이 이 토지용에 대한 대가인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대의 이름을 뭐라 붙였고? 차액지대라고 붙였고. 그래서 이 사람 이론의 이름이 뭐예요? 차액지대설. 그럼 이 사람 이론의 특징은 첫 번째,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이 한 계지라고 하는 땅에서는 수확액이 50원이니까 이 50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수확액의 차익은 얼마? 아까 뭐라 했어요? 지대는 뭐다? 한 계지와, 그러니까 우등지와 한 계지 사이에 수확액의 차익이라며. 그럼 이 땅을 비교해보는 거, 이 땅. 그럼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나오는 수확액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차익은 얼마? 0원이지 뭘 0원. 50원이 기준 아니야. 이 50원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얘랑 비교해서 50원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을 놓고 얘기해보자니까? 똑같은 땅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 비옥도가 똑같은 땅이. 그럼 이 땅하고 이 땅 사이에 비옥도의 차이로 인한 수확액의 차익은 얼마? 없어. 그럼 얘는 지대로 지불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 사람 논리로는 한 계지에서는 지대가 얼마여야 돼? 0. 근데 실제로는 한 계지라는 땅이더라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지대가 생겨요. 그럼 이 사람 논리로는 이 땅에서 왜 지대가 발생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도 어디로 분류된다고 그랬습니까? 고전학파로 분류된다고 그랬으니까 지대는 생산요소 비용이 아니라 뭐다? 잉여다. 생산요소에 배분하고 남는 나머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물의 가격이 비싸져요. 이 우등지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이 생산물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에 따라서 얻는 수확액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럼 지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 그러니까 생산물의 가격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토지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가 결정된다. 그래서 고전학파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는 고전학파다 이렇게 하고 이론을 한 게 아니고 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분류했는데 고전학파라고 분류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 어디로 분류되는 거예요? 고전학파다. 그래서 사람들도 아까 정치 얘기했으니까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안 하고 나는 보수 이러고 태어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헷갈리죠, 뭘. 보수 그러면 뭐요? 우익. 그 다음에 진보 그러면 좌익. 사실 개념이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론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낼 게 좀 되죠.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다음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튠앤의 이론입니다. 튠앤의 이론. 튠앤의 이론은 우리 책 225페이지에 있는데 개념 봐요. A번에. 튠앤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론에 무슨 개념을 집어넣었대요? 위치 개념을 집어넣었대요. 위치 개념. 그래서 B번 봐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문이 있어서. 튠앤은 직접 농장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그럼 이 사람은 농사꾼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농장을 운영했다며. 그럼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요? 농장주, 농부지 뭐 농부. 이 사람은 농장주가 아니라 뭐예요? 귀족이었어요, 귀족. 그래서 귀족은 그때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귀족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지. 자기 땅. 그 땅의 넓이가 천한 시만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럼 대영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쌍용동만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어쨌든 그런 큰 영지를 갖고 있었던 귀족인데 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을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거예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고립국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원래는 뭘 설명한 거냐면 자기 땅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6개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서로 다른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시장 가까이 있는 땅하고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하고 서로 다른 형태의 농사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왜 이런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뭘 연구한 거예요? 농업 입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안에 지대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후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론을 이치대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땅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시장 가까이 있는 땅하고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 있는데 둘 중에 어디서 농사 질래?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가까이서 농사를 짓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땅을 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하니까 당연히 이 땅에 대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대가 생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지대는 뭐와의 차이 때문에 시장과의 위치 또는 시장과의 거리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가 생기고 있다? 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지대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 시장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팔러 가는데 10원이면 수송비가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시장까지 물건 팔러 가려면 거리가 멀은 만큼 수송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90원만큼의 수송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수송비 절약한 돈을 고스란히 뭐로 지불해야 이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이 땅을 자기가 쓸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지대는 다른 토지 이용자와 경쟁을 해서 그 땅을 쓰려면 자기가 뭘 절약한 부분, 수송비, 시장과의 거리의 차이 때문에 수송비를 절약한 부분을 전부 다 뭐로 지불해야? 지대로 지불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지대 크기가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위치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니까 이걸 위치지대라고 부른 거죠. 그럼 이 사람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책의 226페이지를 가보시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맨 밑에. 위에 있는 그림은 이거 그려놓은 거고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사람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인 지대곡선인데 이 사람은 지대곡선을 도출해요. 근데 이 지대곡선의 모양이 226페이지 보니까 그림이 두 개죠. 그럼 서로 두 개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떤 특성을 갖는다? 이 사람 지대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럼 지대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건 뭐냐면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뭐의 크기를 분석해 본 거예요. 수송비의 절약액에 해당하는 지대의 크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해보니까 시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땅은 그만큼 수송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대도 어떻게 되는 거고 높아지는 거고 얘가 어디로 갈수록 시장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수송비가 줄어드니까 지대도 낮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의 곡선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얘가 우하향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지대의 크기는 시장과의 거리와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그래서 그걸 우하향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얘가 우하향한다라는 거의 뜻은 뭐예요? 시장 가까운 땅, 편의상 이걸 도심 또는 중심지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도심 쪽은 그만큼 수송비를 절약할 게 많아서 지대도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수송비가 거의 없으니까 지대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걸 나타내는 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사람 논리에서는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다른 농업들이 몇 개나 입지하고 있는 거예요. 6개나. 그럼 그 6개마다 지대곡선의 모양이 서로 다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면 이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생산물의 가격이 비싼 애가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지는 거고 그거보다 더 바깥에 있는 애는 얘보다 바깥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얘보다는 생산물의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가 좀 더 낮아지니까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해지겠죠. 더 바깥에 있는 애는 더 완만해질 테고 더 바깥에 있는 애는 더 완만해지고 바깥에 있는 애는 더 완만해져서 지금 우리 책에는 그래프를 편의상 몇 개로만 나눠놨지만 2개로 나눠놨지만 원래는 몇 개라는 거예요? 6개. 그럼 그 6개의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각각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6개의 지대곡선을 갖는 산업들 중에 누구한테 땅 빌려주겠어요?
가장 비싼 지대를 지브레한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림이 보니까 요 두 개 지대 곡선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을 뭐라고 표현했고 A 땅. 지금 226페이지 그래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땅을 B 땅. 그럼 지금 A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랑 경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면 누구한테 땅 빌려주겠어? 지대를 더 높게 지불할 수 있는 애가 A 땅에서 누구니까? 이와 같이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애니까 얘가 이 땅을 이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돼 있는 애? 집약적 농업이라 돼 있는 애. 근데 이게 B 땅으로 오니까 여전히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집약적인 농업이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하더라?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오히려 B 땅에서는 더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애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는 애? 조방적 농업. 그럼 이게 지금은 지대 곡선이 두 개니까 한 번만 꺾였죠. 근데 지대 곡선이 몇 개면 6개면 5번 꺾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연결해 보면 지대 곡선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니 그지? 그래서 이걸 원점에 대해서 어떻다? 볼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그러면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지대 곡선이 갖는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농업이 경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애가 이 땅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경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애는 지대가 비슷한 도심 쪽에서는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애? 가파른 애. 즉 집약적인 농업이 이 땅을 쓰게 될 거라는 거고, 반대로 어디로 오면 외곽 쪽으로 오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애? 완만한 애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조방적인 농업이 이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생긴 지대 곡선을 최초로 만들어준 사람이 대부분 튀넨입니다. 튀넨. 두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리카르도와 튀넨한테. 대한민국에서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가장 지대가 높은 땅이 서울시 명동에 있는데 명동 땅값은 왜 비쌀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리카르도는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명동이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높아서 명동에서 농사지면 수확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가 보지. 그럼 이게 명동에서 뭐 할 시절에는 농사 짓던 시절에는 타당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명동에서 농사 안 짓고 뭐해? 장사하고 있어. 그럼 현대적으로는 리카르도 이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튀넨한테 묻는 거예요. 튀넨은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명동이 누구랑 제일 가까운가 보지.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땅인가 보지. 그럼 둘 중에는 누구의 이론이? 튀넨의 이론이 산업화된 시대에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지대로는 기본적으로 다 누구의 이론을 수용한다? 튀넨의 이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론을 그대로 발전시킨 사람이 227페이지 보시면 알론소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알론소의 이론을 입찰지대설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서는 튀넨이 그린 이 모양의 그래프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227페이지는 그래프랑. 다만 차이가 있다면 튀넨은 토지를 몇 개로 나눴으니까 6개로 나눴으니까 지대 곡선이 6개가 겹쳐갖고 그게 잘라지겠죠. 근데 알론소는 몇 개로만 분류한 거예요? 3개로만. 왜? 튀넨은 농사 짓던 시절 얘기니까 서로 다른 농업이 입지하는 걸 설명한 거고, 알론소는 이게 산업화됐으니까 그 산업의 종류 중에는 공업인 애도 있겠고 상업인 애도 있겠고 농업인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227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에서 땅을 구분했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땅을 쓰는 산업, 즉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A, 얘는 뭐로 봐야 돼? 산업의 형태 중에 가장 집약적인 상업으로 봐야 될 거예요. 상업. 얘가 농업이면 명동에는 농사 짓고 있겠지.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좀 더 기울기가 완만한 B는 누구예요? 걔보다는 집약도가 조금 낮은 공업. 그 다음 제일 외곽은 누가 되는 거예요? 농업. 그래서 이렇게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토지를 경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애가 이용하는데 그 형태가 다르다는 걸 설명한 게 알론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A본에 보면 이 곡선을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경우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은 누구의 모양과 똑같게 튀넨의 그린 지대 곡선의 모양과 똑같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면서 어떤 모양이에요? 우하향한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가 나오든 튀넨이 나오든 그 내용은 어떻다? 똑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튀넨은 뭐만 가지고 설명한 거? 농사 짓는 얘기만. 알론소는 산업화된 이유니까 상업, 공업, 농업 갖고 설명한 거. 그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밑에. 그래서 알론소의 이론도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튀넨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누구 거 읽어봐. 알론소 거 읽어보고, 알론소 거 이해가 잘 안 되면 튀넨 거 읽어보고. 같은 얘기니까.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명 더 남았죠, 누구? 앞으로 가서 224페이지에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그냥 토지를 누가 소유하니까, 개인이 소유하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이 땅이 뭐 비옥도가 제일 낮은 한계지든 아니면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땅이든 상관없이 뭐가 생긴다?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지대? 절대지대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 이론 구별하라고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론의 내용이 좀 더 많은 리카르도나 튀넨의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구별하시면 됩니다. 구별하시면. 그래서 지대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현대적 지대론에 가셔서는 눈여겨보셔야 될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229페이지 가봐요. 시험에 2번 나와서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오면 안 푸는데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마샬의 지대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29페이지. 마샬의 지대이론. 마샬의 지대이론. 마샬의 지대. 그래서 마샬의 이론에 보면 리을번에 준지대라는 게 나와요. 준지대. 그래서 이 준지대가 24회와 26회 2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지는 아셔야 돼. 최근에 다시 묻고 있는 거라. 그래서 준지대는 지대, 준지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슷한 거 배운 거 있잖아. 부동산과 춘부동산. 그럼 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원래는 개가 아닌데 개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과 준부동산, 그럼 뭐예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애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대는 뭐예요? 지대는 뭐 이용에 대한 대가?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예요. 토지 이용에 대가. 그럼 준지대는 뭐예요? 토지는 아닌데 토지랑 성질이 비슷한 물건 이용에 대한 대가가 준지대입니다. 그럼 생산요소 중에서 토지랑 성질이 비슷하다는 건 토지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양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면 일정 기간 동안 내구성을 갖고 쓸 수 있는 물건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장 안에 있는 기계 또는 기계 설비 같은 거, 그런 기계 설비가 들어있는 건물. 이런 거 이용에 대한 대가를 뭐라는 거예요? 준지대라 불러. 두 개는 어떤 성질이 같은 거예요? 토지든 기계든 건물이든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양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산 요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간을 뭐라 불러요? 단기라 부르지, 단기.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이런 물건들을 새로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을 단기. 그 다음에 이런 물건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긴 시간을 장기. 그러면 단기에는 얘는 그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누구랑 성질이 똑같아요? 토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의 성격을 갖지만 지대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준지대요. 근데 얘가 뭐가 되면, 장기가 되면 이 물건들도 교체를 하잖아요. 너무 오래되면. 그러면 장기에는 얘네들은 노동이나 자본처럼 그 양이 변할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럼 지대 취급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준지대라는 건 결국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토지랑 비슷한 성질을 갖는 기계나 건물들을 이용한 대가로서 오로지 언제에만 단기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고 장기가 되면 얘네들의 양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지대의 성격을 갖지 않는 애들을 뭐란다? 준지대라고 부른 거예요, 마샬이. 24회 때는 이걸 시험에 물었고 25회 때는 똑같은 걸 물었어요. 토지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기계와 건물 등처럼 단기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 애를 파레토 지대라 부른다. OX. 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배웠는데? 준지대라 불렀는데 뭔 파레토예요, 파레토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물었어요, 시험에 26회는. 그러니까 26회 시험이 쉬웠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베껴낸 거예요. 그래서 24회 때 준지대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내기는 미안하니까 뭐예요? 준지대란 말 대신 뭐라고 돼서 생뚱맞은 말인 파레토란 말 집어넣어서 틀린 거 찾아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개념 정도는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지대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는 우리 책의 235페이지 기본서론은 89페이지를 가시면 도시 내부 구조론 나오니까 도시 내부 구조론 간단히 보고 또 다음 얘기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